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0월 15일 오늘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또 규제지역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대 조금 들썩이는 것을 다 묶었다는 데서 좀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 불장이 일어났던 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정리 분석 같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총정리 분석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렇게 돼서 보시는 것 같이 주택시장 동향 뭐 이런 건 뭐 다 알고 있고요. 주택 수요 관리, 금융 규제 이 두 개가 제일 핵심이고요. 이거는 사실 뭐 두 개의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예전에 하던 거라서 큰 의미가 없고 두 가지가 좀 팩트인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추진 일정이 좀 있습니다. 추진 일정이 즉시 시행이 좀 많은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여기 이제 우리 이번에 핵심이죠. 이 규제 지역을 갖다가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곳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또 토지 거래 허가도 같이 묶었습니다. 이 두 개가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금융 규제 강화, 물론 이제 이걸 묶으면 자동적으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대출 규제 LTV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40에서 50%, 투기 과열지구면 이제 40%가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제 50%인데요. 그거가 별도로 가시효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고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 맞춰서 조금씩 던졌는데요. 여기서 요건 좀 별 의미 내용이 없습니다. 좀 약한데 반해서 이 부분에서 좀 강점도 있는 반면에 고가주택 시장은 잠재우는데 나머지는 잠재우지 못하는 좀 빈틈이 약간 있습니다. 여하튼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의지를 좀 보여줬고 세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영구 용역을 줬다. 그래서 좀 신호를 그냥 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바로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건 제가 따로 한 편을 만들 텐데요. 여기에 또 제가 우려하던 슬금슬금 뭐 껴가지고 건설사들 위주로 하는 물론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미분양 매입을 자꾸 해주면 안 되겠죠. 뭐 분양가의 90%까지 해준다.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아침에 미리 드렸던 게 이런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 투기과열지구 원래는 이렇게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렇게 네 군데였는데 다 묶어버렸습니다. 서울 여기 다 묶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연결되는 데들 이 성남부터 해서 성남 분당 뭐 물론이고 용인까지 수원까지 영통까지 다 묶었습니다. 하남도 들어가고 그래서 광명도 사실은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약간의 조정 국면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아예 그냥 그 분위기를 갖다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 4개였었는데 서울 전 지역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묶었습니다. 12개지요. 보시면 여기서 조금 이제 광명은 제가 사실은 좀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많아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광명이 들어갔어요. 이게 조금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정부의 의지인 것 같은데요.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규제지역의 지정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40%가 됩니다. 이렇게 LTV가 그러면 6억 한도로 인해 가지고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이드에서 다른 이 정책으로 규제지역 효과로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최대 한도 6억 원 제한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중도금 대출은 제외 잔금 대출 전환 시 6억 원 한도 적용 이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생애 최초 LTV 70%는 전입 의무가 이제 필수적이죠. 그래서 생애 최초로 1월부터 한 6월 27일 대책 전까지는 생애 최초 자금을 갖고서 갭투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을 일단 막아놨는데도 불장이 좀 이어졌었죠.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이제 앞으로 부동산에 못 쓰게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세 조건부 대출, 전세 대출 조건부 금지를 보증비율 80%로 강화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 살짝 스며들고 있습니다. 1주택자 대출 한도 2억 원도 요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없애야죠. 무주택자만 쓰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 무슨 뭐 정책 피는 것처럼 군불 띄우는 거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이즈도 요번에 붙은 건데요.
전세 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을 하거나 규제 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을 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는 이걸 제한한답니다. 그러면은 전세 대출을 끼고 하는 다른 방 형태의 생애 최초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막아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생애 최초만 막았었는데 그 신용대출도 1억 이상 된 그 신용대출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제한을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중도금 이주비 대출 이게 이제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중도금 이주비 대출이 이걸 가지고 좀 유용한 세대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을 정부가 캐치를 해서 이미 알고 있었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융이나 기재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제어하려면 이거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고요. 이런 행위들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제서라도 이게 좀 들어온 게 정부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이건 뭐 예전에도 하고 있었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청약 제도가 이렇게 규제 지역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가점제하고 추첨제 비율이 이렇게 좀 바뀌니까 요거 참조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국민 평형인 60에서 85 이하는 70%가 이제 그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추첨제가 30%인 것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순위에 밀린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하니까 사실 조금 가점제 분들이 좀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제 무주택자 비율 적용 차등을 둔다 그러고 조금 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7년, 10년.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조정지역하고 투기 과열이 되면은 이렇게 재당첨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규제 지역이 됐으니까 이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재건축 지위 양도 조합원들의 물건이 매도가 이제 제한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재건축은 재개발은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물이 좀 주는 효과도 있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투자 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이걸 좀 막아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량이 좀 없다 보면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뭐 상황 보면서 또 다시 뭐 대책이 나오든지 하겠죠. 기타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건 뭐 저번에 발표할 때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묻고 나서 6.27 대책 이후에 30, 40% 분들이 이제 부모들한테 좀 증여를 받고 돈을 빌려가지고 산 세대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거 좀 체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두채 대출 규제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냈는데 중요한 것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을 묶으면 그 대출 한도 내용이 일단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와 별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또 대책을 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안정화 대책에서 추가로 붙였는데 LTV 40%로 이제 묶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로 묶어서 축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빌려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3040 세대들의 이 좀 심리를 좀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수요 억제 효과죠. 3억 초과 주택 매입 시에는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카팅을 해가지고 가수요를 좀 이것도 좀 없애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이것도 주택 구입을 제한하면 유동성이 좀 준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바로 시행입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걸 뒀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가주택 겨냥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6억으로 둬도 되고 6억으로 둔다고 제가 볼 때 20억 초과 자산이 없으면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억 이하, 10억짜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6억을 지금 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규제 지역과 합치니까 40%가 되니까 그게 이제 서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제가 볼 때 고가 주택에 대한 겨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나머지 그 10억, 15억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LTV 40% 그걸로 이제 통일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간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로 이제 하한선 예전에는 1.5에서 3%였어요. 그래서 차주별로 좀 달랐는데 이거 3%로 올려서 하한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3%에서 4%까지 갈지 모르지만 3% 정도 적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 액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가 이렇게 요거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향후 기준금리가 시장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에도 DSR 산정식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1.5에서 이거 3%를 올렸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를 제가 볼 때는 왜 하냐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활동 동향지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소비 부분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내수 활성화가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자 부상 배율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중소기업이 지금 한 50% 가까이가 작년에 이자를 못 낸 기업이 50%에 가깝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뭐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또 관세 또 폭탄까지 오다 보니까 이미 철강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타격을 입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들으셨겠지만 구조조정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수 축소에 이제 일조를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못 느끼는 기업들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상세한 효과를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주택에 안 넘기는 주택 시장으로 안 넘어가고 일단 뭐 생산성 기업체 이쪽으로 대출이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좀 빼고요. 기준금리가 2.5%라 그러면 3% 넣으면 5.5%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2%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25나. 그러면 이게 한 5% 선에서 멈추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상금리 더해가지고 한 4%, 4.5% 나오는데 0.5%, 1%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만기가 길어지면 이것도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이거를 이상하게 이번에 만들었어요. 6.27 때 스트레스 DSR 할 때 그 연말에 할 때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만기를 갖다 21년에서 15년에서 21년 하면은 이 3%에서 40%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3.5나 3.8 정도로 빠질 것 같아요. 이거를 이 금융위원회가 장난치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솔직히. 그냥 다 적용해야죠, 그냥 그대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이 지금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들만 좋은 환경이잖아요. 제가 DSR 이렇게 계산하면은 원래 한 2억 정도 받는다 4%에 그러면은 1억 7천 정도로 줍니다. 5% 적용 시에.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5%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대출 금액이 이제 보통 6배거든요. 연봉에. 5배에서 한 5.5배 수준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는 5배를 마지노로 잡으시고 많으면 5.5배, 6배 받는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요건 좀 하던 거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 전세 DSR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1주택자인데 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무주택자까지 적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액션만 취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헷갈립니다.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뭐라고 표현할까요? 수박들이 옆에서 조금 전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가려는 의도를 자꾸 좀 국회시키는 부분들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주담대 위원과정치 떠들기만 했지 2026년 4월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걸 뭐 계속 떠들어가지고 군분말 띄웠는데 그동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1월로 조기 시행하겠다? 이것도 웃기죠. 물론 뭐 준비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1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제가 금융은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1, 2개월이면 벌써 발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효과도 뭐 그렇게 없다. DSR 껍데기 정책 수준이다. 1주택자만 적용하고 있고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미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다 있을 겁니다. 이거 DSR 적용했을 때 시장 충격하고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 뭐 거래량이 줄면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갖다 충분히 돌려가지고 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건지 내수 쪽으로 이게 전환이 돼서 또 아니면 뭐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선순환 생산성 대출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그 주식이나 이런 시장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거 충분히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무주택자들 DSR 적용을 해야죠. 그냥 이자만 내는 거 갖고 체크하다 보니까 그것도 1주택자만 합니다. 무주택자 빠지고. 이런 건 이상합니다. 좀 제가 볼 때. 그것도 10월 29일부터 해요. 그럼 이거 전세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뭐 뉘앙스가 있죠, 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양다리 정책들이 좀 껴 있어요. 부동산 세제 합리화. 이거는 이제 이미 8월 15일 날, 올해 8월 15일이죠. 국토부에서 이미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뭐 사이드에서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유세가 지금 우리나라 좀 낮습니다. 그리고 거래세는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선진국 시장인데 말로만 선진국이라고 하고 이 부동산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후진국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따라하는 게 많아가지고 친일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따라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데 이미 국세 세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다 가지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정부 당국자분들이 그 기재부와 그 금융위원회를 잘 조금 컨트롤하셔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싹 보셔가지고 또 아니면 없으면 돌리면 되죠. 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운영 면에서 어떤 것이 과연 국가 세수나 그와 주택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보유세 인상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 국가가 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모습을 좀 보잖아요. 공공기관이 제일 화려합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지금 이제 거래가 계속 줄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뭐 뻔한 거죠. 자,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를 올리나 이건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11월까지 결론. 이게 이제 부담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결론은 내고 아마 시행은 나중에 할 건데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발표를 그냥 군문만 띄우고 발표를 저는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비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감독기구 돈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은 다 후행적입니다. 선행적인 게 없어요. 사후적 대응만 나열돼서 사전적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좀 노출된다든지 사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를 들면 허위 거래 신고 해제 신고 걸리면 그냥 5억 10억씩 포상금 준다고 해보세요. 바로 없어집니다. 그런 거 알면서 일벌 100개라는 거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 건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기로 통계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얘기가 없어요. 전혀. 물론 이 부동산 감독기가 설치되면 그런 거를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없어요. 기존의 불법행위 수사 정의에도 미흡, 사회적 이슈 조사 수사, 후행적이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웃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이거 한 단계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규제지역 지정의 현황의 효과는 뭐냐면 결론은 이제 갭 투자나 이런 투자 수요를 많이 가수요를 좀 없애는 거고 실수요만 사라 집 이런 것이고요. 갭 투자를 이제 차단하는 효과다. 그 와중에 실수요자도 과다한 대출을 안 하겠다. 그래서 무주택 40%딱 정해져 유주택 0%입니다. 생활안정자금 1억 한도일 때도 1억이 넘어지면 이거를 갖다가 부동산을 쓰는데 하면은 이거는 또 제한 주고 소유권 이전 조건을 6.27 때 발표했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지역을 하면 전매 제한이 또 생깁니다. 분양시장도 약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재건축 요구 정비조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하나 설명드리면 이렇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번에 지정한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요건 하나하고 이렇게 공통 요건이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이게 다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고르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해당이 안 되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써놨잖아요. 정성적 요건. 요번에 요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있는데 지역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부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던 겁니다. 이거를 갖다 간을 보고 시장을 보고 시장 우려를 뭐 시장 우려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좋아졌나요? 더 지금 서민들 중산층 등 힘들게 하는 국민들 스트레스를 자꾸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정성적 요건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 그냥 하면 됐어요. 애초에 이걸 군부를 띄다가 97 대책 잘못 던졌다가 풍선 효과만 있고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해당 사항, 세제에 대한 해당 사항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거 다 적용됩니다. 적용되니까 여기 보시면 요걸 보시고 요거는 하나 인쇄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약도 이렇게 또 밝히잖아요. 전매 제한부터 해가지고 1순위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대책은 다른 건 특별히 볼 거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이 조정 대상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수도권 12곳을 한꺼번에 지정했다는 거. 이건 좀 의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갭 투자나 투자 수요는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거기다 LTV가 40%라는 점이 시장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예측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수요 억제책입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던 앞으로 미래에 주택을 살 때 지금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정부가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바꿔 말씀드리면 조성원가제, 이 분양 공공 분양 현장에 대해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 당연히 분양가가 인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지금까지 없어요. 이게 이제 LH 뭐 재원이 부족하고 부채가 많다는 걸로 자꾸 립 서비스로 좀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처럼 임대주택 개정을 갖다가 아예 정부 재원으로 100% 투자하는 걸로 바꾸면 LH가 부채 지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럼 LH에서 이 공공분양 정책을 칠 때 분양가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토지 조성 원가에 대해서 인건비 수준까지만 하면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효과가 큽니다. MB 때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MB 때 그 2007년도 6년도 막 올랐던 그 강남 일대 집값이 평당 2,500에서 3,000 갔어요. 이때 그 보금자리 주택 또 하남 미사하고 몇 개 지역 이제 보금자리로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토지 임대부 토지만 임대를 해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들은 평당 800이 했고요. 이 분양을 하는 것들은 평당 1,200이 했습니다. 반값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잡혔잖아요. 강남 서울 집값이. 그리고 그 대신에 지방은 이제 그때도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반값 정책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살아났습니다. 서울시장보다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좋아해서 정부가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전세 대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폐지되는데 충격이 있으니까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하고 거주주택과 비거주주택에 대한 세제를 갖다가 좀 공평과세를 위해서 좀 새로운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 보고서 여기서 빈 구석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또 리뷰 복습하면서 빈 구석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 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 정도에 그 광역시하고 지방 시장 상황 이제 대책이 나왔으니까 대책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도 조금 예측해서 시장 현황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